네, 안녕하세요. 라라백스입니다. 음,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원제로는 Success is for you라는 책인데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신간이고요. 박찬준 씨 옮김이고 판미동이라는 출판사입니다. 부와 성공을 이끄는 마음의 힘 사용법.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제 의식혁명이란 책과 놓아버림이란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잠깐 저자 소개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데이비드 호킨스, 마더 테레사가 상찬한 세계적인 영적 스승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영적으로 진화한 상태와 의식 연구 및 참 나로서의 신의 현존에 대한 각성이라는 주제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했다. 그는 1952년부터 정신과 의사로 일했으며 미국 정신과 학회의 평생 회원이었다. 1973년 노벨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링과 함께 펴낸 분자교정 정신의학은 이후 수많은 정신과학 연구자들에게 자극을 주는 기념비적 저서가 되었다. 분자교정 정신의학. 네. 이분의 좀 더 읽어볼게요. 수많은 영적 진실이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오해받아 온 것을 관찰한 호킨스 박사는 인간의 의식 수준을 1부터 1000까지의 척도로 수치화한 지표인 의식 지도를 제시했다. 신체 운동학 이론, 이것을 바탕으로 한 의식 지도의 탄생 과정과 그 의의를 담고 있는 의식 혁명을 시작으로 나의 눈, 호모 스피리투스, 진실 대 거짓, 내 안의 참나를 만나다, 의식 수준을 넘어서, 현대인의 의식 지도, 치유와 행복 등의 저서를 연이어 출간하며 세계적인 영적 스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버드 대학과 옥스퍼드 포럼 및 캘리포니아 의대에서 강연을 했고 바바라 윌터스 쇼를 비롯한 다수의 TV 방송에 출연했다. 인간 경험을 의식 진화의 관점에서 재맥락화하고 마음과 영, 양자에 대한 이해를 생명과 존재의 기층이자 지속적인 근원인 내재적 신성의 표현들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강연 활동과 저술 활동을 폈다. 네, 1912년 9월 19일 호킨스 박사는 행복과 사랑, 환희, 성공, 건강,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놓아버림을 마지막으로 애리조나주 세도나에 있는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네. 네. 이 책, 네, 이분의 어떤 행복학에 대한 철학들은 굉장히 양자역학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원론적이고 결론은 이 success is for you인데 우리나라 말로 성공은 당신 것이라고 제목이 해석이 됐는데 성공을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게 제가 이번 주 이거를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신없이 읽었거든요. 정신없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쭉 읽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자역학이나 기도나 끌어당김 이런 게 되게 사실 뻔한 소리고 뻔하지만 잘 안 되는 영역이 많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거 모르냐, 나도 안다. 근데 그게 뭐 마음처럼 쉽게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인문학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을 상당히 좀 긍정적이어서 좋아하는데 그냥 그런 논리학적
개념보다 어떻게 하면 삶에 이게 적용시켜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나 막 트라이를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뭐 절대기도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책도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저는 좀 따라서 해보고 어떨 땐 효과가 있고 어떨 땐 효과가 없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해보고 내가 이런 것들이 좋은 점도 있네 를 경험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독서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마음처럼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해보니 좀 좋네 내 기분이 좋아지네 라는 걸로 그냥 나름의 기준을 판단해서 생각해보고 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된 부분들을 책을 좀 소개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많이 좋았던 것들을 알려주려고 아니 좀 소개해드리려고 소개해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성공은 당신 것이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니 이것도 간단해요. 되게 이미 성공은 내 생각에 달려있다. 너가 그걸 느끼는 순간 이미 너 것이 된다라고 되게 당연하지만 너무 어려운 말 네, 그런 깨달음이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한 10페이지 정도가 되게 저한테는 중간중간 울림이 있는 대목이 있는 부분들을 오늘 읽어볼까 합니다. 네. 네. 그 절대 기도의 법칙이 사실 처음 이렇게 요약하자면 기도라는 것이 내가 느낌을 갖는 것, 내가 그런 바라는 것에 대한 상태의 느낌을 갖는 것, 이미 이룬 것에 대한 느낌을 갖는 것, 그게 절대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양자역학도 마찬가지고 끌어당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책도 쭉 읽어보니까 그런 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성공의 그 상태에 너를 놓아놓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공을 발견하는 것, 거기에 대한 저술을 한 책입니다. 굉장히 좋았고 근래 읽었던 책들 중에서는 가장 그동안에 이제 책들이 좀 갈무리 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출판하지 않은 글을 원고를 가지고 이번에 출판사에서 출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되게 조금 말이 터프하기도 하고 한데 좀 많이 좋았습니다. 네.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바나나를 잡으려면 이라는 챕터입니다. 원숭이를 우리에 넣고 우리 바깥에 원숭이 손이 살짝 못 미치게 바나나를 둔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보자마자 원숭이 뒤에서 우리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눈앞의 창살들 사이로 팔을 뻗쳤습니다. 원숭이는 손이 살짝 못 미치는 데 있는 바나나를 움켜잡으려고 미친 듯이 애쓰며 몸부림치다가 어깨가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몇 주, 몇 달을 몸부림쳐도 바나나는 내내 손이 살짝 못 미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려면 거기서 등을 돌리고 이미 열려있는 문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뒤에 문이 열려 있었군요. 그런데 바나나만 본 거죠. 네. 알다시피 원숭이가 그렇게 아하를 얻어 열려있는 문을 보는 순간 성공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아하, 네. 이미 일어난 일이 눈에 보이게 현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열려있는 문을 보는 순간 원숭이는 바나나를 가진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지고도 가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명성과 성공은 정확히 이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도 눈앞의 것만 보느라고 열려있는 문을 주변에서 얘기해주고 주변에서 이렇게 이 길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네요. 네. 성공은 이미 일어난 일이 자동으로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성과 성공이라 여기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상징하는 것이자 눈에 보이도록 밖으로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저 밖과 이 안을 혼돈한다는 데 있습니다. 밖과 안을 혼돈한다는데 세상에서는 돈이나 성과, 기다란 리무진, 기타 성공에 따라 오는 모든 것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숭이처럼 바나나를 잡으려고 분투합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날이 가고 해가 가도록 바나나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일 것이고 왜들 그러고 있는지 알만할 것입니다. 명성과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분투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희열과 환희, 만족을 느끼는 데 따른 자동적 결과입니다. 희열과 환희, 만족. 네. 행복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존재하면서 삶을 대하면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행복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존재하면서 삶을 대하면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에 대한 이론인데 being에 대한 이론이죠. being과 그 다음에 having, 그 다음에 doing으로 가는. 네.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나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내가 왜 그걸 되게 열망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을 해본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이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가져야 하고 도구로서 뭘 가져야 하고 그 도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이제 활동으로 점철되는 이런 질문의 순서 being, 그 다음 having, 그 다음에 doing 이렇게 가는 게 나다운 삶을 사는 질문 체계라고 해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형편이 어떻든 행복합니다. 이건 안 돼. 저는 부자로서도 행복했고 빈털터리로서도 행복했습니다. 독신자로서도 행복했고 기혼자로서도 행복했습니다. 학생으로서도 행복했고 선생으로서도 행복했습니다. 득도하셨네요. 네. 환희의 원천은 매 순간 속에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명성과 성공도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덩이는 굴려놓기만 하면 비탈 아래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 외에는 더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정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노력하지 말아라. 너의 존재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알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줄곧 얘기하는 그 사이토 이토리가 얘기하는 주장하는 것과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파워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파워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파워는 우아함, 균형, 수월함, 자신감,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스에 잘못 의존하고 있습니다.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들은 근육이 엄청난 것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역대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들보다 이두박근과 어깨가 우람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야구가 포스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그들 모두가 성공했을 것입니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을 둘러보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최대 한도로 강제하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파워는 그와는 다른 어떤 것입니다. 야구 배트의 운동량이 공의 운동량을 아주 정통으로 때려야 그 충격으로 날아간 공이 승부를 결정하는 법입니다. 포스가 아니라 파워를 갖춰라. 포스랑 파워라는 이제 키워드가 나오는 거네요. 앞으로 연구할 중요한 원칙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와 파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은 당대 최강의 군사력을 결집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포스에 의지한 끝에 제정신을 잃고 자멸을 초래하고 실각하고 죽음을 맞고 인류의 혐오 대상이 되고 전 국민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포스는 일정 기간 동안 성공의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한 유명인들 모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공을 상징하는 것들은 성공의 참모습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군요. 파워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파워는 우리가 내면에 보유하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파워는 우리가 내면에 보유하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영국 사람들의 의지에 불을 지폈을 때 그는 파워를 현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히틀러의 포스는 파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포스는 파워를 만나지면 항상 집니다. 이 원칙을 한결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봅시다. 그 예는 바로 마하트마 간디의 파워가 대영 제국의 포스와 만난 일입니다. 이 마주침으로 충돌한 시점에서 대영 제국은 세계 역사상 최강의 포스였습니다. 대영 제국은 지구의 3분의 1을 다스렸지만 몸무게 40kg의 갈비씨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이 지배체제에서 유색인종으로 폄하되던 이었습니다. 포스와 파워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해의 바탕에 대영 제국의 몰락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보편적 진리에서 나온 원칙에 바탕했습니다. 애초에 동등하게 창조되었기에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미 합중국 헌법에 파워를 부여하는 원칙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원칙은 한계 없는 파워와 같습니다. 대영 제국을 움직인 것은 사리사욕이었고 사리사욕은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영 제국은 인류 전체에 기여한다는 원칙이나 생명에 이바지한다는 원칙처럼 파워가 엄청난 보편적 원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영 제국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자체로 한계가 있는 포스가 마하트마 간디의 의지가 지닌 한계 없는 파워, 인도 사람들의 의지를 굳게 다지고 하나로 모아 불을 지핀 파워와 만났을 때 대영 제국의 패배는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정치적 사건이나 여타 모든 일은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리고 이게 이제 파워, 눈앞에 보이는 힘, 권력, 파워, 명예, 파워 이런 것과
우리가 따라야 하는 어떤 도덕적 보편적 원칙, 정의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들에게는 사실 눈앞의 이익이 더 끌릴 것 같아요. 끌리고 택할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보편적 원칙을 따르기가 참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유가 없으면 이 보편적 원칙에 대한 손을 내미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파워로서 이 안에 있습니다. 속에 있습니다. 네. 저 밖에 보이는 것들은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삶을 좌우하는 보편 법칙으로 인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과를 부러워하는 것은 엉뚱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방하려고 애쓰지만 모방할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모방으로 효과를 보려면 결과가 아닌 원인을 모방해야 합니다. 바나나 소유는 결과입니다. 결실입니다. 결과는 성공의 저 밖에 있는 것인데 반해 성공은 오직 이 안에 있는 것에서 비롯합니다. 참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렵죠, 되게. 네. 근데 전 요즘에 이런 제 안에 있는 희열을, 기쁨을 느끼는 것이 성공이고, 따뜻한 인간다움을 느끼는 것이 성공이고,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주고 받는 것이 성공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 것 같고 성공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력하는 거죠, 뭐. 네. 성공의 비결은 열려있는 문을 발견하는 아하 체험에 있습니다. 아하 체험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비결만 있으면 세상에 그것을 현현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고 현현하지 않는 데서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적 통달을 성취하고 나면 더 이상 통달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적 통달을 성취하고 나면 더 이상 통달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 입증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무술 고수는 거리에 나가 싸울 일을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깡패가 고수를 건드리면 고수는 깡패를 구슬려 싸움을 피합니다. 고수가 충돌을 피하려고 가진 수를 쓰는 것은 속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깡패는 모르고 있지만 고수는 단 한 방으로 깡패의 목을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무술과 마찬가지로 성공은 힘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우아한 일입니다. 수월한 일입니다.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정밀한 일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전곡과 핵심을 찌르는 일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않는 일입니다. 성공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성공했는지 알아내는 비결 하나는 환희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 같습니다. 정말로 성공했는지 알아내는 비결 하나는 환희가 있는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지치고 기력이 다한다면 그건 바나나를 움켜잡은 것이고 애쓰는 원숭이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더 나은 상품을 창안하면 문턱이 닳도록 세상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머리 싸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항상 보면 이런 깨달음을 이제 끝에 돌아가시기 전에 있던 어떤 할아버지 노인들은 항상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서 끌어당겨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네 안에 걸 펼쳐라인데 그게 왜 이렇게 젊을 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성공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딱 한순간이 걸립니다. 딱 한순간이 걸린대요. 네. 깨달음이 한 번에 오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이 글을 읽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실제로 알아듣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네, 알아듣는 것.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성공이 한 번에 온다. 아직은 모르는 어느 순간에 문이 열리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 늘 알고 있었다고 속으로 느낍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남자는 춤을 추기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이미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이전에 챕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소개는 안 드렸었는데 네. 심리학상, 신경학상, 해부학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남자의 좌뇌가 우뇌와 연결된 것일까요? 좌뇌와 우뇌 사이에 문이 열린 것일까요? 우뇌는 아날로그 컴퓨터와 비슷해서 만사를 아는 것과 관계가 있고 좌뇌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좌뇌는 디지털 컴퓨터와 비슷해서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선형적인 자료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좌뇌로 춤추는 것은 골치 아프고 어색하고 따분하고 진 빠지고 즐겁지 못한 일입니다. 좌뇌는 바나나를 잡으려고 분투하다 스스로 탈진하고 우리를 탈진시킵니다. 좌뇌가 바나나를 움켜쥐는 양은 끝없이 분투하기에 딱 알맞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 한 개라도 손이 닿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운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가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하나 한 번 잡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가망이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런 경험을 하면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창살을 상대로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생 내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애써야지 내가 바나나 하나를 얻을 수 있구나 라고 확신한다는 거죠. 사실 다 때려치고 누웠을 때 뒤에 열린 문을 보면 글로 나가서 바나나를 송이채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건데 안간힘을 써서 손가락 하나를 마지막까지 펼쳐가지고 바나나 하나를 얻는 경험을 획득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우리는 세상의 상태가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 왜 그런 식인지 이해가 됩니다. 아주 운 좋은 원숭이라면 분투하다 탈진해서 쓰러지고 탈진 상태에서 우리 문 밖을 보고 전구가 번쩍 켜질 것입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바나나를 움켜쥐는 양은 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자신을 영구히 가두기에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의 세계에는 경쟁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생각을 거듭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세계에는 경쟁이 전혀 없습니다.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네요. 경쟁이 없다니. 언제쯤 이런 깨달음이 올까요? 네. 어느 분야에서든 그 정상에 이르면 그곳에는 경쟁이 전혀 없습니다. 피라미드의 정상에는 극소수만 있습니다. 정상에 있는 이들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최고인 식당의 주인이라면 성공을 위해 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식당 앞에 줄을 섭니다.
지역 최고의 자동차 정비공이 일자리를 찾느라 애먹을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역의 모든 정비 공장이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고객으로 이루어진 추종자 집단을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던 소도시에는 사실상 지역 내 어느 정비 공장에서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정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추종자 수가 엄청났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어디를 가든 고객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최고였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뻔한 문제를 모르는 척하려고 가진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교육도 못 받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작 해야 웨이터라고요. 네, 좋습니다. 웨이터들을 봅시다. 저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뉴욕 동부 지역 클럽 몇 곳의 수석 웨이터들과 알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클럽 밖에서 그중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기다란 리무진이 다가와 인도 가까이에 섰습니다. 저는 당연히 클럽 주인의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수석 웨이터가 뒷좌석에 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의 리무진이었습니다. 클럽 주인은 몇 시간 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이 수석 웨이터는 1년에 2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 웨이터가 되려면 사상 최고의 웨이터가 되세요. 모든 고객을 왕족처럼 대하세요. 그러면 자신의 성공은 보장됩니다. 우리는 수석 웨이터의 성공이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자기 일이 돌아가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기본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오로지 마음가짐입니다. 에너지가 차이가 나고 동기가 차이 납니다. 파워에서 비롯하는 차이가 납니다. 네. 형편없는 웨이터는 탐욕에 바탕을 합니다. 맨날 바나나에 손을 뻗칩니다. 진정한 수석 웨이터는 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줍니다. 그는 탁월함을 현현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탁월함을 현현한다면 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어코 우리를 찾아냅니다. 일자리를 알아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른 회사들이 끊임없이 전화해서 성가시게 굴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네. 삶의 어느 한 분야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법을 알기만 하면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도 성공하기로 결정했고 그 일로 기쁨을 얻는다면 말입니다. 기법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에디트 피아프는 사상 최고 엔터테이너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피아프는 제가 본 공연자 중에서 뉴욕 나이트클럽의 야박한 청중을 무릎 꿇린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하면 모두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피아프는 청중 전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요리했습니다. 피아프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흥미를 끌고 열광시키고 사로잡고 내면에 잠들어 있던 정서적 체험을 깨우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불어로 노래해 가사를 알아듣는 사람 하나 없는데도 그랬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모두의 비밀은 그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있지만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합니다. 네. 빨리 갖다 댔네요. 모두 알다시피 어떤 분야에 대단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으면 모르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들로서는 달리 존재할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식이 그럴 뿐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렵네요, 되게. 네. 앙과 박 어디서 찾을까? 방법을 설명하는 책들이 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좌뇌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지만 막상 원인을 제대로 짚어주지는 못합니다. 한 번은 어느 단체와 강연 계약을 했는데 그곳 대표는 강연 입장권을 다 팔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100% 성공하지 못할 일이라면 저는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표에게 안심하라고 했고 그래도 그가 그러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강연장에는 입석밖에 남지 않았고 강연은 대성공적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면에서 알고 하는 일은 뭐든 어긋나는 법이 없고 심지어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는 그 점을 알고 있다는 완벽한 확신이 내면에 있고 자신에게 결과는 이미 명백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세계 최고층 빌딩 건립이라는 발상을 후원하기 위해 뭉치자고 합의한 그 순간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네. 그 자기 확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에 대한 믿음, 그게 있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그게 없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끌어당김, 내가 그 상태에 대한 느낌을 갖는 것, 그게 이제 진동으로 이루어지고 주파수로 통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우주를 통해서 그 주파수가 거리에 관계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일들은 어떤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끌어당김과 양자역학의 원리들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발상, 그 합의, 그 생각, 그 비전, 그 흥분 속에는 수천 명의 인부와 수천억 원의 자금을 동원할 만한 파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뉴욕 최고의 명소 가운데 하나가 될 만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은행돈, 인부, 엔지니어, 건축가, 건축 자재를 모으는 일은 세상 속에 벌어진 결과에 지나지 않았고 그런 결과에는 그 이면에서 파워가 동원하고 조직하고 구체화한 것이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과 우주의 법칙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포스는 항상 반대 포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우리가 탈진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살펴보면 어떤 포스도 반대 포스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압력을 가하면 반드시 그에 저항하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저항이 없으면 압력도 없습니다. 움직임은 이 두 포스가 이루는 미묘한 균형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제트 엔진으로 추진되는 비행기가 대기 속에서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 날개 윗면에 공기 흐름의 진공이 생기고 이 진공에서 발생하는 양력으로 비행기가 뜹니다. 그리고 제트 엔진의 추진력과 공기의 저항이라는 두 포스 사이의 차이가 비행 속도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포스는 반대 포스를 야기합니다. 반면에 파워의 비밀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포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현실 세계 경쟁을 얘기하는 거네요. 현실 세계의 경쟁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의 반대 파워의 저항을 항상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다. 반면에 파워는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는다. 네. 이어갈게요. 그리스 신화에서 시시포스는 중력의 포스에 맞서 바위를 비탈 위로 굴러 올리려고 애씁니다. 근력이 들어올리는 포스와 중력이 내리누르는 포스 사이에 생기는 수학으로 계산 가능한 차이가 바위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바위는 비탈 위로 올라갑니다. 이 균형이 뒤집히면 바위는 비탈 아래로 내려갑니다. 포스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 정상에 도착하려고 애쓴다는 것은 이 시시포스의 게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시포스가 게임에서 얻는 것이라곤 악성 치질 뿐이었습니다. 네. 우리 현실도 게임에서 이기면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네. 우리는 물론 시시포스 이야기의 진짜 결말을 압니다. 현실의 시시포스는 술을 심하게 마시기 시작했고 마약도 많이 하다가 약물 과용으로 죽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공이라 여긴 것을 잠깐 맛본 다음 성공의 배를 놓쳐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하러 그들을 모방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당장 특징 짓는 단면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장기 변화를 살펴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성공한 증거는 최종 결말에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이후에 파탄을 맞이하는 길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보 같은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읽고 싶어 안달나는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것과 같은 원피스나 바지를 사고, 같은 차를 사고, 같은 식당에 가고, 같은 유명인의 이름을 들먹이며 아는 척하고, 같은 신문에 자기도 나오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다 헛된 일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이게 왜 헛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자는 그렇게 느끼신 경험이 있나 봐요. 네. 파워는 이런저런 사실이나 입장, 소유하고 있는 저 밖의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파워는 그런 것을 대하는 내면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을 대하는 내면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살펴보면 세상의 어떤 사실에도 파워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영향받는지에 따라 그 사실에 파워가 부여될 뿐입니다. 사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체험을 결정합니다. 음악 소리가 크면 누구는 짜증이 나고 누구는 신이 납니다. 사물의 질은 저 밖에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곧 사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련의 마음가짐입니다. 스타일입니다. 올바르게 동기를 부여받아 그에 걸맞게 비전을 품으려는 의도입니다. 의도. 네. 이런 요인을 갖추면 성공은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달리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일을 하는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이제 감언이설로 그 사람을 좋은 말로 속이고 뭐하고 해도 사람들은 그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어 있다. 그거는 이제 기운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알아차리잖아요. 우리들도 느낌이 쎄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생각, 의도에서 그런 기운들이 비롯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내가 그에게 어떤 의도로 이걸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게 이제 그를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이었는가? 그와 나와 모두에게 좋은 일인가? 이런 질문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대부분이 그보다 나를 위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적어도 그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좋은 것을 생각해보는 여지가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가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르면 모두들 우리를 귀엽고 찾아낼 것입니다. 모두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모두들 우리 파티에 오겠다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우리 의도를 알면 사람들이 다 오고 싶겠죠. 네. 우리는 여느 파티 주최자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파티에 올지 안 올지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반대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지 않으면 장소가 미어 터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바나나 몇 개를 얻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바나나를 다발로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나나 나무로 가득한 열대지방 섬에서 살고 있다면 바나나를 저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나나를 모으거나 몰래 어디다 감춘다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책의 주제를 알아듣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면 대단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바나나를 비축하는데 우리는 한가하게 바나나 숲속을 거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슬픈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 모두가 물 웅덩이 속에 앉아있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모두가 사랑에 에워싸여 있고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돈에 에워싸여 있고 실패자들 모두가 성공에 에워싸여 있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모두가 기회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원숭이가 그 뒤 열린 문을 못 본 거랑 같은 거네요. 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붓다는 제자 마하가섭에게 무언 중에 깨달음을 전달했습니다. 이 중대한 역사적 순간에 붓다는 아무 말 없이 마하가섭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넸고 그 순간 마하가섭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어떠한 분투도 노력도 수행도 안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좌뇌적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일은 갑작스런 아하였습니다. 완전하고 전체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이 순간적인 깨달음이 이제 여기서는 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깨달음은 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되는 게 뇌에 어떤 전류가 흘러서 그 순간 깨달음이 탁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개 맞았다는 뜻도 이제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붓다는 마하가섭이 이미 깨달았지만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마하가섭이 알아들은 뒤에 밖에 나가 기다란 리무진 한 대를 샀는지 안 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그 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마하가섭이 그런 차를 세상에서 어떤 쓸모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저는 그가 한 대 샀을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음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다 가진 사람은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필요라는 이름의 공경, 궁지, 장애물을 전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필요는 본질적으로
우리 진실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 바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식을 갖고 있으면 굳이 공식대로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완전히 자유로이 실행합니다. 아무리 애써 눈알을 굴려도 자기 뒤통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 뒤통수를 보는 일은 완전히 다른 원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일에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뒤통수를 보여주는 거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사람 개인의 세상은 그가 원인의 수준에서 원칙으로 여기는 바를 반영하고 원인의 수준은 그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원인의 수준에서 원칙으로 여기는 바를 반영하고 원인의 수준은 그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성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디서 찾을지를 알면 됩니다. 어떤 것을 찾을지가 아니라 어디서 찾을지를 알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What we are. 소유나 활동보다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는 것. 네.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찾는 것을 자기 내면에서 발견하기만 하면 애써 저 밖을 뒤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기 자신한테서 찾으라는 얘기죠. 네. 무의식적 마음속에서 개념들이 가장 가깝게 연결되려면 이상하게도 정반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저 원인과 결과를 뒤집기만 하면 많은 문제의 해답을 얻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신념 체계를 잠시 접어두고 연습 삼아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 아하 느낌을 얻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라. 프로이트는 20세기로 접어들 무렵 꿈에 관한 그의 저서에 처음으로 이 사실을 주목해 무의식적 마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하나는 어떤 것을 그 반대의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을 뒤집으면 성공의 비결을 얻습니다. 네. 동전의 앞뒷면을 뒤집어라.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생각해봐라. 네. 경쟁을 포기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경쟁을 포기하라.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론처럼 들리는 이야기에 마음을 혹사했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면 신비주의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 이론을 위한 이론, 실존주의적 이론 등 우리의 마음이 이름을 붙인 어떤 이론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저항에 있습니다. 우리의 좌뇌는 자기가 계속 사물을 운영하고 담당하고 싶어 합니다. 사물을 운영하고 담당하고 싶어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좌뇌의 에고적인 성향, 어떤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망, 내 뜻대로 하려는 욕망, 이게 이제 에고적인 마음인 거죠. 그게 에고의 가장 큰 키워드는 통제라고 해요. 내가 누굴 통제하려는 마음이 드냐, 라는 게 이제 에고의 가장 큰 현상인데, 그 통제를 좀 더 깊숙이 더 들어가 보면, 내가 그보다 우월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라고 해요. 네.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를 통제하려고 한다. 네. 상당히 동물적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인간 또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좌뇌는 자기가 그저 더 큰 어떤 것이 하인이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좌뇌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동전의 유일한 면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동전에는 앞뒷면이 있지만 좌뇌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좌뇌를 충족하기 위해 현실적인 사례를 드는 것으로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사례는 정보와 납득을 원하는 좌뇌의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 모든 사례에 숨어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좌뇌는 이 원칙에 저항 못하니 좌뇌를 잘 다뤄봅시다. 좌뇌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능을 내려놓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좌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실행합니다. 네. 성공이 어려워지는 것은 양자 모두를 택하지 않고 양자 태계를 택하기 때문입니다. 양자 모두를 택하지 않고 양자 태계를 택하기 때문입니다. 되게 생소하네요. 네, 보통 하나의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어가 볼게요. 경쟁과 성공을 쫓는 세상에서 양자 모두를 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적이나 경쟁자를 만들지 않고 다른 이들을 적이나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다른 이들을 선두주자 내지는 영감과 자극의 원천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런 뜻이구나. 선두주자가 없으면 그레이하운드의 개들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이나 경쟁자로 여겼던 이들을 그냥 영감과 자극을 주는 원천으로 보세요. 그들이 도전하는 바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무술 챔피언은 결코 상대방을 마스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마스터합니다. 네. 누구와도 경쟁하기를 포기하세요. 경쟁자는 가능한 일을 보여주는 본보기일 뿐이며 따라서 에너지원입니다. 큰 전쟁이 끝날 때면 맞서 싸우던 사령관들이 서로 치하하지 않습니까? 승리자와 그 맞소가 서로를 예우와 존경으로 대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장군으로 호칭합니다. 우리 내면에 어떤 위대한 것을 보유하려면 먼저 타인에게서 그런 위대한 것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경쟁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자극하는 어떤 동반자로서 감사함을 가지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영감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해라 이라는 거네요. 재판이 끝나면 변호사들은 악수를 나눈 뒤에 함께 식사를 갈 때가 많습니다. 권투 챔피언들은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조 루이스 같은 진정한 챔피언은 상대가 지닌 최상급 경기력 없이는 자신이 도저히 스타가 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상대를 만나서 자기가 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네. 엄청 겸손하시네. 근데 그런 상대를 만나지 못했으면 자기는 못했다라는 거네요.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우리에게 적이나 상대, 경쟁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스타가 되도록 영감과 자극을 주는 이들입니다. 누가 부럽다는 것은 내게 어떤 것이 없고 그에겐 있어서 그가 밉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부럽다는 건 그가 밉다. 내가 너가 가진 게 없어서 네가 밉다라는 뜻이다. 그것이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당장 끝내야 합니다. 그는 자기 내면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발견해서 간 것뿐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내면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온갖 책에서 자기 확신이나 이기려는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모두 결과입니다.
그런 마음가짐 자체를 가져오는 원인이 아닙니다. 성공의 열쇠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감 있고 미소를 띠고 있고 인심이 후하고 외향적이고 유능하고 소통을 잘할 것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부터 나오는 내용들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어떤 아하라는 순간이 많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앞부분 만 살짝 조금 통과하시면 뒷부분까지 되게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사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돌아가시기 전에 발간하지 못한 노트를 적어서 출판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건 제 안에 있는 어떤 장점, 내 안의 소명,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환희, 기쁨에 대한 순수함에 대한 기쁨, 이것에 대해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냐, 내 안에 환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냐를 많이 질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 작업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이 이 방향으로 갈 때 환희를 느끼는 시점들이 있느냐, 그 시점들이 횟수가 좀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책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환절기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